저는 화요일쯤에 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생각보다 빠르게요, 오늘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뭐 법리적인 검토나 이런 부분을 할 그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건 그냥 명분이고요. 솔직히 뭐 또 정무적 판단이나 이런 부분을 검찰이 지나치게 고려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구속해야 될 일이 없는데 촛불 시위나 국민들의 무슨 70% 이상이 구속해야 된다 해서 구속시켰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부분을 의식해서 전직 대통령은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저는 기왕에 박 대통령은 만신창이가 되어 가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전직 대통령 누구도 한마디로 도둑질을 해먹고 부패를 저지르고 돈을 벌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채 이 처벌에서는 자유로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문민정부 들어선 이래, 뭐 그전에 군사정부 때도 마찬가지만, 그래서 박 대통령이 오늘 검찰이 구속을 이렇게 한 내용을 보면요, 검찰이 자체 수사나 또 특검 등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을 해서 기업 등의 권력을 남용을 했고, 또 공무상 중요한 비밀 등을 누설을 했고,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음에도 이렇게 여전히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또 공범인 최순실 이하 또 수많은 부하 공무원들이 구속이 되어 있고 뇌물 공여자도 구속이 되어 있는데 박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10월부터 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본이 1차 특본에서 8개 혐의, 그리고 또 이 박영수 특검에서 5개 혐의, 합쳐서 13개 혐의가 지금 박 대통령에게는 있는데요. 자, 역대까지 이 전직 대통령 피의자들 가운데서 박 대통령이 13개라는 가장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는 중형이 불가피하다 라고 이제 그렇게 검찰이 인정을 한 것 같고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문영표, 김기춘, 조윤선 등 공범 형의를 받고 있는 전직 부하들이 상당수가 구속되어서 무더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도 아마 이번에 구속의 중요한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혐의 부인과 증거 인멸이 이렇게 중요한 사유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왜 증거 인멸이라고 하는가 하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입장에서 이 사람이 앞으로 재판이나 이런 과정을 나왔을 때 그의 부하들과 증인 등으로 마주치게 될 경우에 부하들이 과연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이 구속이 좀 되는 것이 한마디로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시각까지 포함이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박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구속영장이 이렇게 청구되는 쪽으로 지금 나왔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박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어떤 조언을 받기에 이 검찰의 특수본이나 또 특검 또 헌재, 더 나아가서 이번에 2차 특수본에 이런 형태로 임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어떤 형태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이쯤 되면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부인할 거는 부인하고 그것도 적당히 구별을 해야 되고요.
또 본인이 탄핵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도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변호인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고, 또 정규제 TV나 1월 1일 날 있었던 기자 간담회 선상 등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것이 어떻게 지금 자신이 처신해야 자기한테 유리한 것인지 등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됐었던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민들은 한마디로 생계 때문에 사소한 걸 훔쳐도 구속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무슨 버스에 이 받은 돈이 조금 모자란다고 회사에서 파면을 대기도 하면 정말 국민들은 법 앞에서 엄격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 본인이 이런 일들을 전면 부인하면서 지금까지 일관해 오면서 자신 앞에는 법이 작용을 안 할 거라고 묻는 그 배짱은 무엇인지라는 부분에서 정말 진짜 어이가 없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검찰에 오늘 이 구속의 중요한 원인을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과 형평성을 고려했다. 즉, 박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저질렀던 그런 범죄들이 매우 엄중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밑에서 지시를 받아서 이행한 사람들이 전부 구속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김기춘과 조윤선은 블랙리스트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을 불구속을 한다라는 부분은 지금 민주주의가 이 정도 진전된 대한민국에서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증거인멸 부분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보통 보면 구속하느냐 구속하지 않느냐에서 한 너댓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고, 그 다음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정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범죄가 심히 중대한 범죄 행위가 아닐 때 구속을 안 하는 걸로 보통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관계 일부를 최소한 인정을 하면서 범죄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구속되지 않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도 구속이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아직도 구속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좀 있죠. 안봉근이나 이재만도 아직 구속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우병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 국정농단에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검찰이 이렇게 신속하게 판단한 부분은 대선 전국에서 계속 결정을 하지 않고 미루게 되면 이제 멀지 않아서 이번 주만 끝나면 각 당이 대선 후보를 사실상 선출을 해서 대선 캠페인을 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까지도 박 전 대통령 처리를 미루게 된다면, 자, 그때는 이 검찰은 매우 좀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 있죠. 검찰이 정치한다라는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검찰의 수사를 담당했던 실무진은 이런 사건을 갖다가 안 한다면 구속을 어떤 사건을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가 되었고요. 법원이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곧바로 이 박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이렇게 청구를 할 거고요. 구속적부심이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가 한 이틀간의 기한 안에 영장 실질심사를 통보를 할 거고, 그러면 거기에 가서 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참 국민들이 이제 정말로 보기를 꺼려하는 장면이 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검찰에 갔다가 보통 검찰에서 데리고 법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갔다가 이제 얼굴을 내민 다음에
그 다음에 판사가 이제 이 영장 발부 여부를 고심하는 기간 동안에 구치소로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수의를 입고 기다리다가 영장이 기각되면 나오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1차 영장 청구 때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거기서 구속이 결정이 되면 곧바로 구치소에서 이렇게 구속 상태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번에 검찰에 출두할 때도 경호 등을 해서 떠들썩하게 갔는데 이제 경호는 어느 시점까지 적용돼야 되는가, 참 이런 거 생각하면요, 저도 정말 그 모양들을 어떻게 보나 이렇게 참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런 일들을 보고 있는 게요. 자, 불과 일주일 뒤에 이런 일을 맡게 될 부분을 그날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갔는가, 또 그날 가서 왜 그런 식으로 조사를 받았는가, 더 나아가서 왜 헌재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길거리에서 집회에서 변호인들을 내보내서 정치적으로 대응을 했는가. 결국은 촛불에는 태극기로 맞서서 숫자로 법률 집행을 이렇게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왜 정규제 TV에 나와서 그렇게 말을 했는가. 왜 기자들 앞에서 그런 기자 간담회를 가지게 했는가. 처음부터 자신이 잘못 이렇게 이 재단 부분 등을 다루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시인하고 정치적 절충으로서 한마디로 무슨 이렇게 타협을 도모하지는 않고 항상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될 때 뭐 개헌을 던진다든지 이런 꼼수로 임하다가 이까지 내몰려왔는가. 왜 처음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누가 박 대통령을 지금 이런 상태까지 몰고 왔는가. 강성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부인하고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정말로 생각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왜 본인 스스로가 아직까지도 뭘 잘못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저의식조차도 없게 만들어 왔는가. 본인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로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대통령 된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법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저질러서 이렇게 국가가 시끄러워졌고 난리가 나서 이 속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범죄 유무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고 도덕적이거나 정의적인 판단조차도 하지 못하면서 국민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고 아직 탄핵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면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며 지금까지 박 대통령을 돕자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박 대통령을 도운 것인가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인가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요. 지금 대가패 몇 명 있습니까? 기껏해야 십수명 정도, 수십 명 있을 정도인데 어떻게 하자고 이까지 몰고 왔다 이 말입니까? 솔직히 국회에서 탄핵이 되기 훨씬 이전에 1, 2차가 이 사과 담화를 발표하기 전에 한 번의 담화를 발표했어요. 대통령이 물러나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사법적 책임을 지겠다 말하면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내어놓고 한마디로 과도 정부를 구성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 오지 않고요. 정치적으로 수습을 하고 또 정치적 수습을 통해서 대선 기간이 뒤로 밀려서 원래대로 12월 달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상황도 올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이 자신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한마디로 해결할 부분은 하고 아주 자기의 잘못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면서 분노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첫째는 본인 스스로가 자초했고 두 번째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오히려 상황을 점점 악화시키면서 이 지경으로 이르기까지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정말로 대통령을 도한 것인지 그야말로 구속 사태까지 이르게 만드는 것인지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런 기회를 만들지 마라고 이야기했던 저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전부 다 깡그리
뭉개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한번 보십시오. 박감천 인터뷰 내용을 보면 3인방 찌라시 사건에 나왔던, 찌라시가 아니죠. 청와대의 공식 보고 문건, 정보 문건에 따른 내용들이 전부 사실이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윤회와 3인방과 십상시들이 강남의 중국집에서 모여서 해동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중국집을 장시호가 원래 10년간 다니던 집이고, 그래서 장시호가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찌라시 문건 터지고 난 다음에 도주를 하는데도 그 중국집 사장이 도와줬다라는 거고, 그리고 정윤회가 예약을 할 때는 장시호 이름으로 예약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중국집에 정보를 잘 아는 사람이 저한테 제보를 하기를, 예약을 할 때 유진이 이모부라고 이렇게 예약을 한다. 근데 깜짝 놀랐죠. 유진이가 누구냐?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장시호가 이름 바꾸기 전에 장유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진이 이모부가 정윤회가 맞지요. 그래서 그 명의로 차도 파킹하고 예약도 하고 했다고 알려졌었습니다. 자, 그때 제가 박 전 대통령이 3인방과 정윤회 척근들을 다 정리하고 그야말로 국정 운영을 정상으로 이렇게 돌려서 한마디로 척근이 아닌 개혁을 위주로 인물 물갈이를 해서 국정 운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계급품을 물고 찌라시 문건을 밖으로 유출시켰다 하면서 경찰 한 명을 자살케까지 하면서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박 전 대통령입니다. 지금 태극기 부대에서 앞장서서 연설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그때 저를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3인방 물러가라, 정윤회 물러가라, 여기서 정리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말년에 큰 화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저한테요, 종편 십상시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황장수가 종편에 나가서 생계형 종편 패널이라고 하면서 3인방 물러가란다고. 그때부터 3인방 패널 들던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에 상단부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누가 박근혜를 죽게 만들었는가? 이 부분은요, 또 본인 스스로가 모든 것을 자초했다라는 부분에서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수십 번도 더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제가 그런 직후에 뭐가 터졌습니까? 세월호 가라앉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했습니까? 부패를 척결하는 쪽으로 척근까지 전부 다 쳐라. 그리고 박 대통령 주변에도 세월호 관련해서 문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쳐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게 나라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두 번째 병신이 됐죠. 제가요. 그리고 이번에 보수를 자처한 사람 중에 거의 유일하게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에 서면서 어마어마한 세 번째 병신이 되었습니다. 자, 박 대통령 탄핵, 이거 바라보는 사람도 마음 편한 사람 없습니다. 기가 찬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까지만 해도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구속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켜보는 사람 중에 마음 편할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왕에 일이 된 마당이에요. 대한민국의 법 앞에는 누구도 이렇게 평등하게 다 법의 지평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과거 정권에 숨겨진 부패나 비리, 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의 부패나 비리까지도 남김없이 처벌을 받게 되는 계기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박 대통령 측은 지지하는 사람들은 불법의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다 죄를 지었는데 왜 박 대통령만 그러냐고 주장했는데,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불법 처벌의 평등성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 대통령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고관대작, 상류층,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 없이 법 앞에는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을 이번에 관례로 남기면서 박 대통령 구속 이후에 지금 덮어져 있는 수많은 의혹과 비리들도 다 까발려져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사람들과 관련된 의혹과 비리도 다 까발려져야 될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대통령 하다가 쫓겨나는 사람, 구속되는 사람이 한마디로 밥 먹듯이 생길 건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
대한민국의 부패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